말도 안 돼. 이게 다 뭐해? 이게 다 뭐야? 시아버지 만수가 전세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짐 싸서 나갔다. 미안하다. 다 엄마 잘못이다. 그게 무슨 돈인 줄 알아? 우리 집 전세금이라고. 당신이 책임져. 당신 아버지 있잖아. 당신 이렇게 도망만 다닐 거야? 당장 시어머님 찾아오라고. 이미 사기당하고 날린 돈 어떻게 하겠니? 네 사아버지를 용서해라. 오늘의 라디오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40년 동안 감춰온 시한폭탄의 도화선. 2025년 8월 15일 오후 10시 0분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낡은 아파트 안방. 나만 몰랐다. 40년 동안 이 남자 옆에서 살면서 내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다. 평생 내 등골 빼먹으며 살았어도 설마 이럴 줄은 몰랐다. 나는 결국 이 남자에게 평생의 먹잇감이었을 뿐이다. 정숙 62세는 안방 침대 위에 주저앉아 낡은 은행 통장과 찢어진 메모지를 번갈아 쳐다봤다. 60년 평생 남편 박만수가 사업이 망할 때마다, 친구에게 사기를 당할 때마다 그녀가 허리띠 졸라매서 모았던 돈, 아들 민우의 전셋돈 3천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야 할 통장의 잔고는 0원이었다. 오후 8시, 아들 민우와 며느리 수진이 전셋집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한 날이었다. 만수 씨는 아침부터 초조해 보였다. 수진이 계약금 영수증을 보여달라 했을 때 만수 씨는 노발대발했다. 내가 네 아버지고 가장이다.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내가 네 돈 가지고 도망이라도 갈까봐 그래? 그의 분노는 비정상적으로 격렬했고 정숙은 쎄한 느낌에 밤 10시가 넘어 몰래 통장을 확인했다. 그리고 만수 씨의 옷장 깊은 곳에 숨겨진 낡은 메모를 발견했다. 철수 아파. 8월 15일 오후 3시. KTX. 이번 건은 크게 한몫 잡는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만수 대박. 찢어진 메모지와 텅 빈 통장. 만수 씨는 이미 짐을 싸서 집을 나간 후였다. 그가 집을 나갈 때 정숙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평소처럼 친구 만나러 나간다는 말만 남기고 나간 그였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정숙은 남편의 모든 거짓말을 침묵으로 덮어왔다. 그 침묵이 오늘 3천만 원이라는 폭탄으로 터진 것이다. 정숙은 통장을 쥔 채 몸을 떨었다. 아들의 전셋돈을 들고 도망간 남편, 그리고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한 자신의 처지. 그녀의 40년 결혼 생활은 결국 폭탄을 키우는 굴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이 통곡은 남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파괴한 인생에 대한 절망이었다. 두 번째, 빈집과 새 여자의 눈물, 침묵의 유산. 2025년 8월 15일 오후 11시 정각,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낡은 아파트 거실. 민우와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만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민우는 애써 태어난 척 며느리를 달랬다. 수진아, 아버지 연세에 뭘 몰라서 그러시는 거야. 내일 되면 돌아오실 거야. 내가 통장 확인하고 바로 송금해 줄게. 수진은 창밖만 응시했다.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수진의 말에 정숙은 안방에서 통장을 들고 힘없이 걸어 나왔다. 거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정숙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정숙은 통장을 바닥에 내려놓듯 수진 앞에 내밀었다. 수진아, 만수 씨가 돈 가지고 나갔다. 아침에 나간 뒤로 연락이 안 돼. 정숙은 겨우 말을 이었지만 그 말은 비수처럼 민우와 수진의 가심을 찔렀다. 수진은 바닥에 놓인 통장을 집어들었다. 잔고 0원. 그녀는
만수 씨의 메모지를 확인했다. KTX, 철수 아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셋집 잔금을 코앞에 두고 시아버지가 돈을 들고 튄 것이다. 수진은 울지 않았다. 대신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어머님, 제가 계약한다고 했을 때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3천만 원이 어떤 돈인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뼈 빠지게 모은 돈인데요. 시아버님은 평생 이런 식이었잖아요. 왜 그때마다 모른 척 하셨어요?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귀뜸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의 분노는 만수 씨를 향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남편의 무책임함을 침묵으로 기언 시어머니 정숙을 향하고 있었다. 정숙은 수진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짊어진 침묵의 무게를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만수 씨를 믿은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남들에게 부끄러울까봐 그냥 덮어주려고만 했다. 아드님이 부끄러울까봐요? 수진은 허탈하게 웃었다. 어머님의 40년 희생과 침묵이 결국 우리 아버님을 쓰레기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이 난 건 어머님의 침묵이 낳은 유산이에요.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얼마나 숨 막혔는지 아세요? 아버님이 사기칠까봐, 또 돈 뜯어갈까봐.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수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절규는 거실을 맴돌았다. 민우는 두 여자의 싸움에 끼어들지 못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 집안의 갈등에 익숙해져서 그저 모른 척하는 것이 평화라고 믿었던 자신의 비겁함을 깨닫지 못했다. 정숙은 며느리의 절규에 모든 것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다. 세 번째, 고부의 첫 충돌. 어머니의 40년 침묵은 죄입니다. 2025년 8월 16일 오전 10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낡은 아파트 거실. 밤새도록 이어진 긴장 속에서 정숙과 수지는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다. 만수 씨에게선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민우는 애써 회사를 나갔다. 집에는 두 여자만 남았다. 정숙은 며느리 앞에서 아침밥을 먹을 염치도 없어 부엌에 서서 믹스커피만 마시고 있었다. 수지는 며칠 동안 입을 옷가지를 챙겨 작은 가방에 담고 있었다. 정숙, 수진아, 너 어디 가니? 수진, 저 잠시 친정 좀 다녀올게요. 전셋돈이 없으니 계약금은 저희 돈으로 메우고 남은 3천만 원은 제 동생한테 급하게 빌리기로 했어요. 정숙은 커피잔을 놓쳤다. 뭐? 네 동생한테? 어쩌자고 네 동생한테까지 손을 벌려. 네 시아버지가 벌인 일을... 수지는 정숙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님, 제가 이건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착해서요? 아니요. 이 집안 남자들은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까요. 남편은 아버지 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회피하고 아버님은 돈 들고 도망가셨고 어머님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시잖아요. 제가 안 하면 이 집은 길바닥에 나앉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체념에 가까웠다. 내가 갚을게. 내가 가진 적금이라도 깨서... 어머니, 적금 깨지 마세요. 수진은 단호했다. 그건 어머니 노후 자금이에요. 어머니가 40년 동안의 시아버님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희생이 우리 부부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머니의 40년 침묵은 결국 제가 친정 동생한테까지 빚을 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수진의 말은 정숙의 심장을 찔렀다. 40년간 남편을 지켰던 정숙의 희생은 며느리에게는 침묵의 죄로 해석되고 있었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했니? 네. 저는 어머니를 존경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희생은 숭고해 보이지 않아요.
그 희생은 비겁한 난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밖에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수지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했다. 정숙은 며느리의 등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수진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정이 가장 소중한 며느리에 의해 비겁한 남자들의 집으로 규정되는 순간이었다. 정숙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인생이 전부 부정당하는 고통을 느꼈다. 네 번째, 나만 몰랐던 진실. 며느리의 비상금. 2025년 8월 16일 오후 2시 00분.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낡은 아파트 안방. 수진이 친정으로 떠난 후 정숙은 멍하니 안방에 들어섰다. 만수 씨의 옷장문이 열려 있었다. 정숙은 무심히 옷장 깊은 곳을 살펴보던 중 낡은 양말 박스 하나를 발견했다. 만수 씨가 몰래 사업 자금을 숨겨두던 곳이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현금이 아니라 수십 개의 보험 증서와 함께 박수진 이름이 적힌 작은 통장이 들어 있었다. 통장에는 비상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궁금함에 통장을 펼친 정숙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 통장에는 지난 10년 동안 수진이 꼬박꼬박 모아온 돈이 적혀 있었다. 금액은 500만 원 정도였지만 인출 기록 밑에 수진이 직접 쓴 메모가 있었다. 2020년 5월 시아버지 병원비 보조 만수 씨 몰래. 2022년 1월 민우 씨 회사 부도 위기 생활비 충당 민우 씨 몰래. 이것은 수진이 이 집안의 위기를 조용히 막아왔던 비상금이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으킨 문제를 뒤에서 홀로 수습해왔던 것이다. 정숙은 통장을 쥔 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며느리가 그저 똑부러지는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수진은 이 집안의 갈등을 미리 예상하고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던 강인한 사람이었다. 이 아이는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을까? 정숙은 며느리에게 자신의 침묵이 낳은 결과에 대해 비난받을 때보다 이 통장을 보며 더 큰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이 만수 씨의 빚을 덮는 데 급급해 정작 아들의 가정을 지키는 며느리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숙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다. 정숙은 며느리를 잃을지도 모르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며느리의 분노와 눈물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자신의 40년 결혼 생활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다섯 번째, 오랫동안 삭힌 감정의 폭발. 아들의 비겁함. 2025년 8월 16일 오후 6시 정각.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낡은 아파트 거실. 오후 6시 정각. 아들 박민우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민우는 어제 아버지가 전셋돈 문제로 소리를 지르고 나간 것만 알 뿐 아버지가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과 수진이 친정동생에게 돈을 빌렸다는 비참한 상황은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 수진, 나 왔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안 들어오셨어요? 진짜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민우는 피곤한 척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그의 말 속에는 아버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회피가 숨어 있었다.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컥했다. 그녀는 어젯밤 며느리의 절규, 이 집안 남자들 다 똑같아요!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민우야, 너 앉아봐라. 너 수진이한테 할 말 없니? 민우는 눈치를 보며 소파에 앉았다. 수지는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은 채 소파 맞은편 식탁 의자에 앉아 싸늘한 얼음처럼 민우와 정숙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수진의 퉁퉁 부은 눈과 굳게 담은 입술은 이미 이 집안을 향한 선전포고와 같았다. 수진아, 미안해. 아버지,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전화해서. 전화는 됐어요. 수진이 민우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차분해서 오히려 살벌했다. 3천만 원, 내일 은행에 갚을 수 있게 됐어요. 제 동생한테 빌렸어요.
민우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뭐? 제이한테? 왜? 내가 해결한다고 했잖아. 왜 그런 소리까지 듣게 만들어? 민우는 순간적으로 아내를 탓하며 화를 냈다. 그가 화를 낸 것은 아버지가 돈을 가져간 사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친정에 가서 불쌍한 며느리처럼 보였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의 반응은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함의 발로였다. 당신이 해결한다고? 언제요? 아버지가 계좌 건드리는 거 알면서도 에이 설마 하고 넘긴 게 누군데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돈이라고 저한테 귀띔한 건 또 누구요? 수지는 벌떡 일어나 민우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다. 정숙은 아들이 며느리에게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자 40년 동안 남편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아들에게 하고 말았다. 민우야, 네 아빠랑 너랑 뭐가 다르니? 아버지는 사업한다고 빚지고 너는 그 빚을 방관하고 네 아빠는 평생 나한테 짐만 지웠는데 너는 네 아내한테까지 침을 지우는구나. 내 새끼지만 네 아빠 닮은 모습이 보이는구나. 정숙의 비난은 민우의 심장을 후벼 팠다. 민우는 충격과 분노로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저라고 아버지를 좋아했을까요? 평생 사고만 치는 아버지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서 엄마 힘들게 하는 게 싫어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게 이 집안의 평화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저는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왜 저까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세요? 민우의 절규는 정숙의 가슴을 쳤다. 정숙은 아들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련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수지는 민우의 변명에 더 큰 분노를 느꼈다. 평화요? 당신의 평화는 저를 희생시킨 대가였어요. 당신이 모른 척할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사업을 막으려 어머니를 설득하고 당신 동생 돈 비리러 다니는 악역을 맡았다고요. 당신은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저한테만 현명하게 대처하라고 했잖아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정숙을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40년 동안 고생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비겁한 아들과 무책임한 남편을 만든 공범이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못 있겠어요. 수지는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던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결단에 민우는 넋이 나갔고 정숙은 며느리를 붙잡을 힘조차 잃었다. 수지는 문을 열고 나간 직전 정숙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다. 어머니, 돈은 제가 해결했지만 이 결혼 생활은 누가 해결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정숙과 민우만 남았다. 아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비쳤다. 정숙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평생 쌓아온 가정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6번째, 부엌에서 마주친 두 그림자, 묵은 체증을 토해내다. 2025년 8월 16일 오후 10시 00분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낡은 아파트 주방. 수진이 집을 나간 지 4시간이 지났다. 민우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전화만 붙들고 있었다. 정숙은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목이 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은 어수선했다. 설거지를 끝내지 못한 그릇들이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있었다. 정숙은 믹스커피 대신 찬 보리차 한 잔을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그때 현관문 잠금장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섰다. 수진은 울음을 그쳤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했다. 어머니, 저
짐만 가지고 나갈게요. 오늘 밤은 찜질방이라도 가야 할 것 같아요. 민우 씨랑 좀 떨어져 있고 싶어요. 수지는 정숙을 피하며 말했다. 정숙은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었다. 대신 정숙은 싱크대 앞에 서서 며느리가 나간다고 했을 때도 닦지 않았던 만수 씨의 밥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40년을 쓴 수세미로 밥풀을 벅벅 긁어냈다. 앉아라, 수진아.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가. 정숙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주방 구석의 낡은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때 정숙의 손이 미끄러지면서 밥그릇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싱크대 속으로 떨어졌다. 어머니! 수진이 놀라 일어섰다. 정숙은 그대로 멈춰서서 밥그릇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40년 전에 말이야. 만수 씨가 처음 사업 망했을 때가 너희 민우 5살 때였어. 그때 빚쟁이들이 집 앞에 와서 소금 뿌리고 유리창 깨고 갔어. 어린 민우가 무서워서 내 치마폭에 숨는데 그때 내가 뭘 했는지 아냐? 정숙은 밥그릇을 싱크대 아래로 내려놓고 뒤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다. 나는 빚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만수 씨한테 멋진 아빠 역할을 시켰어. 밤에 빚쟁이들 몰래 들어와서 애 자는 얼굴에 뽀뽀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심했어. 그래도 우리 애 아빠는 맞구나. 며느리야, 나는 네 시아버지를 책임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아들이 부끄러운 아버지를 가지지 않게 하려고 40년 동안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준 거야. 그게 내 방식이었어. 정숙은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 말이 맞아. 나는 공범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네 시아버지는 일찌감치 폐인이 됐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아들 민우는 파산한 아버지를 둔 아이로 살아야 했어. 나는 내 아들이 비참해지는 게 무서웠어. 수지는 정숙의 눈물과 고백을 들으며 얼어붙었다. 그녀가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그저 남편을 맹목적으로 감싸는 순종적인 아내였지만 지금 그녀 앞에 정숙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과 명예를 희생한 비극적인 어머니였다. 그 40년의 침묵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절박한 모성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에게 다가갔다.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무책임한 남편과 아들 때문에 고통받는 같은 운명의 여자들이었다. 수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정숙의 어깨에 기대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민우 씨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이 집안의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요. 두 여자의 통곡이 주방을 채웠다. 눈물은 고부 갈등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비로소 연대라는 이름에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들을 짓누르는 남자들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울고 있었다. 7번째, 두 여자의 연합작전, 아들을 깨우다. 2025년 8월 17일 오전 9시 정각.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낡은 아파트 거실. 아침 9시. 정숙과 수지는 어젯밤의 통곡으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전날과는 달랐다. 절망 대신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지는 짐을 풀고 민우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는 방 앞에서 정숙과 마주섰다. 민우는 이 상황을 피하는 것이 곧 해결이라고 믿는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도피 중이었다. 정숙은 문을 두드렸다.
민우야, 문 열어라. 엄마하고 수진이하고 할 말이 있다. 엄마, 나 오늘 연차 썼어. 좀 쉬게 해줘. 아버지 찾는 거 내가 알아서 할게. 민우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정숙은 수진과 눈빛을 교환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수진은 문 앞에 딱 붙어서서 힘껏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논리적이고 단호한 직장 상사의 명령과 같았다. 박민우 씨, 지금 방에서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다고요? 제가 제 동생한테 빌려온 3천만 원 이자 계산은 했어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고, 지금 당신 아내는 친정 동생한테까지 손 벌렸는데 방에 숨어서 쉬는 게 당신의 책임감이에요? 방 안에서 탁 소리가 났다. 민우가 들고 있던 무언가를 떨어뜨린 소리였다. 수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저는 어머니한테 어젯밤에 들었어요. 어머니가 40년 동안 당신 아버지의 짐을 짊어진 이유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 당신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 알아요? 당신은 아버지의 무책임함에 동참하고 있어요. 당신 엄마와 나를 또 다른 짐꾼으로 만들면서 당신만 편하게 숨어 있는 거잖아요. 정숙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40년 희생을 며느리가 이렇게 단숨에 정리해주다니. 민우야, 네 아내 말이 맞다. 정숙이 이어받았다. 네 아빠가 평생 도피하며 살아서 이제 너까지 그 그림자를 밟게 두지 않겠다. 당장 나와. 네 아내한테도 나한테도 사과하고 네 아버지를 네 손으로 찾아야지. 이제 네 아빠 일은 내 짐이 아니라 네 짐이다. 방문이 덜컥 마침내 열렸다. 민우는 눈물을 쏟아내며 나왔다. 그의 얼굴은 밤새 고뇌로 인해 처참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제가 비겁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수진아, 정말 미안해. 저는 아버지처럼 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모르는 척하면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될 줄 알았어요. 민우의 통곡은 숨 죽힌 채 흐느끼는 소리였다. 그는 수진의 발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수진은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일어나요. 울 시간 없어요. 우리 이제 아버님을 찾아서 돈을 회수하고 당신이 아버지한테서 독립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저랑 어머니랑 팀이에요. 당신은 이제 우리 팀의 책임자예요. 정숙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자, 네 아버지의 철수 아빠라는 친구. 그 사람 연락처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역추적해야 해. 네 아버지는 지금쯤 어디 낡은 여인숙 같은 데 숨어 있을 거다. 두 여자의 눈빛은 단호했다. 민우는 두 여자의 결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이끌어야 할 책임감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8번째, 만수 씨의 마지막 희망. 낡은 여인숙의 밤. 2025년 8월 17일 오후 3시. 경기도 외곽의 낡은 여인숙 골목길. 민우는 집에서 찾은 낡은 수첩을 뒤져 철수 아빠의 전화번호와 희미한 주소 단서를 발견했다. 민우, 정숙, 수지는 만수 씨의 마지막 동선을 따라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여인숙 골목길로 향했다. 그곳은 낮인데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수진이 철수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만수 아저씨의 돈을 돌려달라며 강하게 압박하자 그는 만수 형님은 이미 돈 가지고 도망갔다며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수진은 통화 중 들리는 낡은 여인숙 간판 소리를 포착했고 그들이 만날 장소를 억지로 알아냈다. 철수 아빠를 만난 곳은 골목 어귀에 장미 여인숙 앞이었다. 철수 아빠는 그들에게 만수 씨가 돈을 몽땅 잃고 지금 305호에 숨어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고 실토했다. 이미 돈은 사기꾼 일당에게 넘어갔고 만수 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도피 중이었다. 3천만 원은 허공으로 사라진 뒤였다. 정숙, 수진, 민우는 여인숙 305호 문 앞에 섰다. 민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저 민우예요. 문 여세요. 잠시 후 삐걱거리는 문이 열렸다. 방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만수 씨는 며칠 동안 씻지도 않은 듯 비광살인한 주경이었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빈 소주병을 앞에 두고 넋이 나간 상태였다. 어서 와, 민우야. 너희 왔구나. 나 이제 끝났다. 만수 씨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다. 정숙은 그를 보자마자 40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다시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며느리 수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님,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없다. 없어. 사기였다, 수진아. 전부 다 가짜였어. 철수 아빠 그놈이 경매고 뭐고 나한테 또이나 뒤집어 씌우고 도망갔다. 나 이제 정말 빈털털이다. 이젠 너희한테 줄 얼굴도 없다. 만수 씨는 자신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분노할 기력조차 없었다. 40년 동안 지켜주려 했던 남편의 자존심은 이렇게 비루한 여인 속에서 산산조각이나 있었다. 정숙은 조용히 만수 씨 앞으로 걸어갔다. 만수 씨. 정숙의 목소리는 너무나 잔잔해서 오히려 여인 숙방을 가득 채웠다. 당신은 이미 40년 전에 빈털털이었어요. 그때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당신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그저 덮어주려고만 했지. 정숙은 만수 씨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민호와 수지는 숨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봤다. 당신이 나한테 줄 얼굴이 없다고? 나는 당신 때문에 내 며느리 얼결을 들 수가 없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평생 비겁한 아들로 살 뻔했어. 돈 3천만 없는 둘째치고 당신이 우리 세 사람한테 준 상처, 그거부터 갚아요. 정숙은 만수 씨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네 사람이 같이 당신이 진짜 가장이 되는 방법을 찾아봐요. 빚 갚는 거 내가 할게요. 대신 당신은 다시는 우리 가족한테 숨기지 마요. 제발. 만수 씨는 아내의 눈물을 보자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쉰 목소리로 흡극히기 시작했다. 민호와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막장 드라마 같았던 이 집안의 갈등은 비로소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9번째, 기나긴 밤의 진실 고백. 재건을 위한 조건. 2025년 8월 17일 오후 9시 00분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낡은 아파트 거실. 만수 씨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여인숙에서의 비루했던 모습 대신 깨끗하게 씻고 평범한 옷을 입은 그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앞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내려놓는 자세로 앉았다. 민우와 수지는 소파에, 정숙과 만수 씨는 맞은편에 앉았다. 집안은 정적이 아니라 이제 막 수술을 마친 환자실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만수, 나 때문에 너희들 전셋돈 날리고 수진이 네 동생한테까지 손 벌리게 만들었다. 내가 너희한테 평생 지은 죄 다 갚고 죽겠다. 만수 씨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민우는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보더니 아버지를 대신해 수진에게 무릎 꿇었던 어제처럼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 민우, 수진아, 내가 너무 비겁했어. 아버지의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내가 아버지를 닮을까봐 두려워서 당신한테 모든 짐을 지웠지. 나도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게 결국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거였어. 다시는 당신의 짐을 외면하지 않을게. 내가 가장으로서 바로 설게. 수지는 민우의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당신을 너무 몰아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게 가장 고마워요. 가족 간의 감정적인 고백이 끝나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다. 정숙은 만수 씨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만수 씨, 이제부터 우리 집안 경제권은 전부 수진이한테 맡길 거예요. 만수 씨는 놀라 정숙을 쳐다봤다. 정숙 씨, 토달지 마세요. 정숙의 눈빛은 강렬했다. 나는 40년간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느라 이 지경까지 왔어. 이제 내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이야. 당신의 자존심보다 내 며느리의 안정과 내 아들의 가정이 더 중요해. 당신은 매달 생활비 중 당신 몫을 수진이한테 받고 용돈을 타서 써야 해. 모든 경조사비는 수진이 허락을 받아야 하고
당신의 모든 금융 거래는 이제부터 수진이한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해. 정숙의 선언은 며느리 수진에게 막강한 권한과 함께 40년 시집살이의 해방구를 열어주었다. 수진은 벅찬 감동과 함께 책임감을 느꼈다. 정숙은 이어 며느리에게 말했다. 수진아, 네 동생한테 빌린 돈 3천만 원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가진 적금 통장이 하나 있어. 그걸 깨서 당장 내일 송금할 거야. 네 시아버지 잘못을 내가 40년 동안 막지 못한 대가라고 생각해줘. 미안하다. 수지는 정숙의 희생에 다시 한번 울컥했다. 어머니 노후자금인데. 괜찮아. 나도 이제 더 이상 만수 씨의 짐을 덮어주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나는 이제 만수 씨가 당신 전셋돈 갚는 걸 지켜보면서 살겠어. 그게 내 남은 숙제야. 네 동생한테 돈 갚고 네가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자는 걸 보는 게 내 40년 고통을 끝내는 길이다. 만수 씨는 아내와 며느리 두 여자의 강인함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평생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했다. 이 기나긴 밤의 대화 끝에 40년 묵은 집안의 체증은 마침내 시원하게 해소되었다. 10번째 첫눈처럼 내린 용서, 새로운 가족의 아침. 2025년 8월 18일 오전 6시 30분.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낡은 아파트 앞 골목. 다음 날 아침 6시 반. 정숙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수진은 거실 창문을 열고 한기를 식히며 정숙에게 말을 건넸다. 수진, 어머니 어젯밤에 제가 동생한테 돈 3천만 원 송금했어요. 어머니 통장 보면서 울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 고맙긴. 이제 네 동생 결혼 자금은 안전하게 지켜야지. 우리 집안 때문에 피해를 봐선 안 돼. 두 여자는 눈빛만으로 서로의 복잡한 감사를 교환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동료이자 연대자가 되어 있었다. 그때 만수 씨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현관으로 나섰다. 어젯밤 그는 민우의 도움으로 가까운 공사 현장의 일일 노동직 자리를 구했다. 60대에게는 고된 일이었지만 만수 씨의 눈빛은 비장했다. 나 다녀오겠소. 만수 씨가 정숙을 향해 어색하게 말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사업이 아닌 노동을 하러 나가는 길이었다. 정숙은 현관으로 나가 남편의 등을 두드렸다. 네,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점심 꼭 챙겨 먹고. 만수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그때 수진이 만수 씨의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뭔가를 쥐어주었다. 만수 씨가 깜짝 놀라 쳐다봤다. 수진, 아버님, 오늘 하루 용돈이에요. 밥값하고 따뜻한 캔커피라도 한 잔 사드세요. 내일부터는 민우 씨 통해서 받으세요. 만수 씨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과 그 안에 담긴 단호한 규율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며느리의 행동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자신이 새로운 가정의 규칙 안에 편입되었다는 증표였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고맙다, 수진아. 미안하다. 만수 씨가 고개를 돌려 골목길을 걸어 나갔다. 그가 골목 어귀를 돌 때 문 앞에 나란히 서서 그를 배웅하는 정숙과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정숙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었다. 수진 역시 시어머니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만수 씨가 그 모습을 보자 40년 전 결혼식 날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힘껏 걸음을 내디뎠다. 잃어버린 3천만 원보다 훨씬 소중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다는 기쁨과 안도감이 60대의 가장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이후 만수 씨는 작은 식당 주방 보조 일과 일일 노동을 병행하며 매달 생활비를 벌었고, 민우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수진과 함께 생활비를 절약하며 더욱 성실한 남편이 되었다. 정숙과 수진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넘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두 여자의 훈훈한 연대로 단단하게 마무리되었다. 곧 이어 라디오 토크쇼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오늘의 라디오 사연입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가족 같은데 아버지의 어떤 충격적인 행동, 또 오랫동안 이렇게 숨겨왔던 비밀 때문에 정말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특히 아들 전셋집 마련하려고 모아둔 돈 3천만 원이 사라지면서 40년간 쌓여온 문제가 그냥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그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자, 이 복잡하게 얽힌 가족 이야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사연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각 인물들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 사건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함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죠, 정말로. 가족 안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소통이 없을 때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 그리고 오랜 침묵이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뭐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나 갈등, 이해, 그리고 과연 이들이 다시 용서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까지 던지게 만들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해 볼 거리가 많습니다. 각 인물의 입장에서 한번 사건을 따라가 보시면요.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감정이나 관계 역학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 당신도 이 가족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 62세 정숙 씨가 아들 민우 씨 전세자금 3천만 원, 이게 있어야 할 통장을 확인했는데 잔고가 0원. 영원이요? 네, 남편 박만수 씨가 65인데 이분이 평생 사업 실패나 뭐 사기 이런 문제로 계속 속을 썩여왔다고 해요. 근데 그날 아침만 해도 전셋집 계약 날짜는 다가오는데 남편이 유난히 막 초조해하면서 며느리 수진 씨한테 괜히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낌새가 있었군요. 그렇죠. 뭔가 느낌이 안 좋았던 거죠. 결국 밤늦게 몰래 남편 통장을 확인했고 설상가상으로 옷장 깊숙한 곳에서 철수 아빠,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런 좀 불길한 메모까지 발견해요. 남편은 이미 집을 나간 뒤였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남편의 문제를 그냥 덮고 참고 침묵해왔던 정숙 씨의 그 삶이 결국 아들의 미래를 담보로 터져버린 거죠. 네. 여기서 정숙 씨의 반응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장을 보고 단순히 뭐 남편에 대한 배신감, 분노, 이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표현을 빌리자면 스스로 파괴해버린 인생에 대한 절망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가족 평화를 위해서 이런 명분으로 침묵하고 덮어온 결과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죠. 네, 일종의 깊은 자책감, 허무함 이런 거예요.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그 침묵이 사실은 더 큰 폭탄을 키우고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그런 고통인 셈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깨달음이네요. 그 침묵의 대가가 너무 컸어요. 그날 밤 11시쯤 됐을 때 거실에서는 아들 민우 씨랑 며느리 수진 씨가 불안하게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민우 씨는 그래도 애써 아버지가 뭘 잘 모르셨을 거다. 연세도 있으신데 이러면서 아버지를 좀 감싸려고 하고요. 아들은 또 아들대로. 네. 근데 며느리 수진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고 시어머니 정숙 씨가 계속 침묵하는 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죠. 결국 정숙 씨가 그 텅 빈 통장을 내밀면서 남편이 돈 가지고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수진 씨 분노가 터지는데 이게 놀랍게도 그 화살이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 정숙 씨를 향합니다. 맞아요. 수진 씨가 그러죠. 어머님의 그 40년 희생과 침묵이 결국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괴물로, 쓰레기로 만든 거라고요. 이렇게 외치죠. 와, 셉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10년 동안 얼마나 숨 막혔는지 아세요? 이렇게 절규해요. 이건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이걸 넘어서는 거죠. 이 가족을 짓눌러 온 40년 침묵의 무게, 그리고 그 침묵이 낳은 이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아주 통렬한 비판이자 고발입니다. 그렇군요.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그 희생을 더 이상 어떤 미덕이나 숭고한 걸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상황을 악화시킨 공범의 침묵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진 씨의 지적이 정말 날카롭네요. 정숙 씨가 아들 체면 때문에 아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랬다고 이렇게 변명하니까 수진 씨는 그 침묵 때문에 결국 나와 내 남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바로 맞받아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개인의 희생 차원이 아니라 이 가족 시스템 전체의 어떤 병폐를 딱 짚어내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그 전통적인 가족관 안에서 여성, 특히 이제 어머니나 아내에게 강요됐던 그 희생과 인내 있잖아요. 네네. 세대의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진 씨는 더 이상 문제를 덮는 방식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발이라기보다는 이 가족이 뭔가 변화하려면 반드시 터져나와야 했던 목소리인 거죠. 물론 듣는 정숙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지적이겠지만 이 갈등은 어쩌면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수진 씨가 이 집안 남자들은 아무도 못 믿겠다 면서 친정 남동생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일단 전세 계약금부터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와, 행동력이 대단하네요. 네, 시어머니 정숙 씨가 말리려고 하니까 어머니의 40년 침묵이 결국 제가 동생한테까지 손 벌리게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정숙 씨의 그 희생이 오히려 자기들한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주죠. 정말 단호해요. 그런데 여기가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 지점인데요. 수진 씨가 돈을 구하러 나간 뒤에 정숙 씨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옷장을 다시 뒤지다가 우연히 비상금 통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 또 통장이요? 네, 근데 그 통장 명의가 며느리 수진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며느리 이름으로요? 네. 그 통장 내용을 보고 정숙 씨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죠. 지난 10년 동안 며느리 수진 씨가 시아버지 병원비나 남편 민우 씨 회사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몰래 자기 돈을 보태왔던 기록들이 거기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심지어 뭐 시아버지 몰래, 남편 모르게 이런 메모까지 남겨가면서요. 정숙 씨는 자신이 그동안 며느리의 그런 속앓이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 어쩌면 좀 외면해 왔다는 사실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진 씨가 단순히 그냥 불만 터트리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 위태로운 가족 시스템 안에서 나름대로 문제를 예측하고 혼자서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그런 주체적인 인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정숙 씨는 수진 씨를 그냥 뭐 똑부러지고 할 말 다 하는 요즘에 이 정도로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이 가족의 위기를 감당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이 통장의 발견은 정숙 씨가 며느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나중에 두 사람이 연대하는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드라마틱한 장치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 채 아들 민우 씨가 퇴근하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지펴집니다. 아, 민우 씨. 네, 아버지가 전세금을 들고 사라졌고 아내가 친정에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민우 씨의 첫 반응이 놀랍게도 아내를 향한 분노였어요. 네, 아내한테요? 네. 당신이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소리까지 듣게 만들어 이러면서요. 문제의 본질이나 해결보다는 당장 자기 체면이 깎였다는 사실에 더 격분하는 거죠. 아, 정말 답답한 반응이네요. 아내 수진 씨 입장에서는 진짜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나 수진 씨는 참지 않죠? 당신이 해결한다고? 뭘 어떻게 언제? 아버지 통장 건드리는 거 알면서도 에이 설마 하고 넘어간 게 누군데? 이러면서 민우 씨의 그 방관자적인 태도, 문제 회피 성향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 정숙 씨가 아들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네, 뭐라고 하죠? 네. 아빠랑 너랑 뭐가 다르니? 라고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그런 비겁한 모습을 꾸짖은 거죠. 와, 어머니의 일침이네요. 민우 씨 반응은 아버지 만수 씨의 그 문제 해결 방식,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갈등을 덮음으로써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려는 그런 잘못된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본인은 아버지랑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애써 외면해 왔을지 모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랑 똑같은 방식으로 아내에게 모든 부담과 상처를 떠넘기고 만 거죠. 그러네요. 네. 어머니의 그 날카로운 일침, 또 아내의 정당한 분노는 민우 씨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민낯, 그 안일함과 비겁함을 직시하게 만드는 아주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충격 요법이 됩니다. 민우 씨는 그제야 자신이 아버지와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규하게 되죠. 수진 씨는 결국 당신이 누린 그 평화는 나를 희생시킨 대가였어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날 밤늦게 수진 씨가 짐을 챙기러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깊은 밤 주방에서 시어머니 정숙 씨와 마주치게 되죠.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네, 여기서 정숙 씨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며느리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잘못을 덮어준 게 뭐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 민우가 혹시라도 빚쟁이 아들, 사기꾼 아들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게 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였다고.
아들 때문에. 네.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그 절박한 모성애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정숙 씨와 수진 씨의 관계를 정말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입니다. 40년 침묵의 이유가 남편에 대한 어떤 순종이나 애정이 아니라 아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비뚤어진 모성애였다는 걸 알게 되면서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지난 삶과 행동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게 돼요. 그렇겠네요. 네, 더 이상 답답하고 순종적인 옛날 여자가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했던 비극적인 어머니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순간 날이 서 있던 고부 갈등의 구도는 사라지고 오히려 무책임한 가부장 아래에서 함께 고통받아온 여성들이라는 깊은 공감대와 연대감이 형성됩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같은 상처를 공유한 여성으로서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맹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네요. 그 두 사람의 눈물 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오해나 원망 같은 게 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두 여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방문을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힌 아들 민우 씨를 찾아가요. 이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 연합군이 된 거죠. 네, 수진 씨가 문을 두드리면서 박민우 씨, 지금 방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 있는 거 아버지의 무책임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라고 아주 단호하게 외칩니다. 정숙 씨 역시 이제 네 아빠 일은 더 이상 내 짐이 아니다. 네 짐이다. 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라면서 아들의 역할을 분명히 못 박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백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의 주도적인 역할과 민우 씨의 수용이에요.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고 정숙 씨와 수진 씨는 민우 씨에게 정면으로 책임을 요구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우 씨가 마침내 문을 열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가족 내에서 오랫동안 고착되었던 역할과 권력 구조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해요. 네. 이제 세 사람은 철수 아빠라는 그 메모 조각을 단서 삼아서 아버지 만수 씨를 찾아 나서는데 이 행동 자체가 과거의 잘못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더 이상 문제를 덮어두지 않겠다는 가족 전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 외곽의 한 허름한 여인 숙에서 거의 폐인처럼 숨어 지내던 만수 씨를 찾아내죠. 하지만 예상대로 돈은 이미 다른 사기꾼에게 넘어가서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아이고, 그렇죠 뭐. 네. 만수 씨는 가족들 앞에서 막 자책하면서 자신의 뺨을 세차게 때립니다. 이때 정숙 씨의 반응이 또 한 번 인상 깊어요. 40년 동안 쌓인 분노를 터뜨릴 법도 한데 오히려 차분하게 말하죠. 당신, 돈 3천만 원은 나중 문제고 당신이 우리 세 사람한테 준 이 깊은 상처부터 갚아요. 와, 대단한데요? 그리고는 만수 씨의 손을 잡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정숙 씨의 이 태도 변화는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40년간 켜켜이 쌓인 분노와 원망을 넘어서 이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즉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고 남편이 진정으로 변화할 기회를 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처벌이나 비난이 아니라 함께 재건을 향해 나아가자는 아주 성숙한 제안이죠. 여기서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집으로 돌아온 가족, 만수 씨와 아들 민우 씨는 정숙 씨와 수진 씨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아주 단호하게 가족의 새로운 규칙을 선포해요. 어떤 규칙이죠? 이제부터 우리 집 모든 경제권은 며느리 수진이한테 맡길 겁니다. 아, 경제권을요? 네. 남편 만수 씨는 이제부터 수진 씨에게 용돈을 탔어야 하고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이 경제권 이양은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동시에 아주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아버지 만수 씨가 수십 년간 반복해온 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동시에 며느리 수진 씨에게는 실질적인 권한과 안정감을 부여하고요. 무엇보다 가족 내에 왜곡되었던 권력 균형을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벌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매우 현실적인 해결책 모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숙 씨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남은 적금 통장을 깨서 며느리 수진 씨가 친정 동생에게 빌렸던 그 전세 계약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아, 시어머니가요? 네. 내 마지막 남은 돈으로 내 동생 빚부터 갚고 네가 이제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자는 모습 보는 게 내 지난 40년 고통을 진짜 끝내는 길이다 라면서요. 아, 정숙 씨의 이 결정은
과거 자신의 친목과 방관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행동이죠. 동시에 며느리 수진 씨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새로 형성된 연대감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정숙 씨의 희생은 더 이상 남편의 잘못을 덮기 위한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가족 전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특히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할 뻔했던 며느리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감수하는 의미 있는 투자로 전환된 거죠. 네가 편히 자는 게 내 고통을 끝내는 길이라는 그 말에서 두 여성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단단해졌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날 아침, 이 가족에게 정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버지 만수 씨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허황된 사업 구상이 아니라 실제 노동을 하기 위해 공사 현장으로 일하러 나서는 모습이에요. 드디어. 네.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 수진 씨가 그의 작업복 주머니에 돈을 조금 찔러주며 말하죠. 아버님, 오늘 하루 용돈이에요. 따뜻함과 단호한 규칙이 공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만수 씨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요. 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시어머니의 정숙 씨와 며느리 수진 씨가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으면서 배웅합니다. 자, 이 마지막 장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마지막 장면은 이 가족에게 찾아온 변화와 앞으로의 희망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수 씨가 직접 땀 흘려 일하러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책임감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상징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며느리 수진 씨가 쥐어주는 용돈은 새로운 가족 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온정과 보살핌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앞에 나란히 서서 서로에게 기댄 채 웃고 있는 두 여성, 정숙 씨와 수진 씨의 모습은 길고 긴 갈등과 고통을 넘어선 단단한 연대, 그리고 미래를 향한 조심스러운 기대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돈과 시간이 돌아오거나 깊은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책임을 나누어지며 깨어진 관대를 다시 만들어가려는 의지만큼은 분명히 보이는 희망적인 마무리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한 가족의 아주 깊은 상처와 갈등, 그리고 그것을 봉합하고 넘어서려는 힘겨운 과정을 담은 라디오 사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혀왔던 침묵이 깨지고 서로에게 아프게 책임을 묻고 또 용서하고 끌어안으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갈등하다가 결국엔 가장 강력한 연대의 축이 되어서 문제를 헤쳐나가는 과정은 당신에게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마침내 재건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가족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은 이런 것 아닐까요? 과연 이 가족이 어렵게 찾은 새로운 균형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아버지와 아들의 그 회피적인 습관, 그리고 가족 모두가 안고 있는 깊은 상처들을 완전히 극복하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주변 혹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네요.